다음에는 환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에서는 중요한 것이 환지 계획이죠. 자, 환지 계획은 이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 약속?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굳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굳은 약속. 자, 그러면 이 소리가 환지계획 내용에서 우선 뭐 종합적인 다 보실 수는 없고 환지계획 내용에서 우리가 용어지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에서 여러분 교재 353쪽에 보면 3번에 증환지라든가 감환지라든가 4번 입체환지라든가 또는 5번 채비지, 보리지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것만 좀 용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용어 중에 보류지라는 개념 있죠? 보류지. 그 다음에 채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채비지. 자, 보류지가 뭐고 채비지가 뭐냐? 보류지가 뭐고 채비지가 뭐냐?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보류지를 보류지죠. 보류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넣으면 남겨놓은 땅입니다. 남겨놓은 땅. 왜 남겨놨느냐? 자,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 땅은 누구에게 주는데 이 땅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사업시행자 남겨놨다. 남겨놓은 땅을 갖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럼 보류지는 왜 남겨놨을까요? 이거 이런 거죠. 채비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또는 공공 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남겨놓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채비지는 뭐냐? 채비지. 채비지도 한자로 그대로 바꿔보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시행 비용에 대체할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입니다. 사업시행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채비지라고 해요. 자,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보상금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 사업시행 비용이 문제됩니다. 그럼 이 사업시행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소유자는 조합이 자기 주머니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채비지라고 지정합니다. 채비지. 채비를 지어서 채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여기서 소유 되겠죠. 자, 도시개발구역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땅이 잘 팔려 나갈 겁니다. 여기서 팔려서 돈이 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남겨둔 토지를 채비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비지에서 유의할 것은 채비지도 이건 무슨 방식으로 나온다?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제도입니다. 환지 방식. 채비지도 뭐의 일종이다? 보유지의 일종입니다. 남겨놓은 땅이냐? 무슨 목적으로? 비용 목적으로. 비용의 사용을 남겨놓은 토지죠. 그리고 채비지는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시개발에서 채비지하면 도시개발에 가장 좋은 땅에 채비지가 정해진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채비지가 만약에 나쁜 곳에 정해지면 이 땅이 팔리겠습니까? 땅이 팔질 않죠. 채비지는 좋은 땅에 지정된 땅이 잘 팔려 나갑니다. 또 채비지가 나쁜 곳에 지정되면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자 밖에 두는 토지 면적이 적어들고 감보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비지는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겠다? 좋은 땅에다가 쉽게 팔릴 수 있고 면적은 적게 지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채비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다. 이런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비지, 보리지
이 보르지하고 우리가 한자가 나왔는데 비슷한 이름은 포락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포락지? 포락지. 떠일락자죠. 포락지. 포락지는 뭡니까? 포락지는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죠. 제주도는 바닷가 땅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 바닷가 인근의 땅을 선호해요. 전원주택 용지라든가 펜션 무지로. 제주도 해안가에 땅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근처이고 지목이 임야 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땅은 되어 있어요. 해안가이고 괜찮아. 그래서 이 땅을 갖다 경매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확인하고 나면 경매를 받았는데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일날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다행히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야 이제 제주도 해안가에 바닷가 근처의 땅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됐다. 여기다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기분 좋게 좀 살아봐야겠다 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내 땅이 안 보이는 거죠. 왜? 바닷물만 철썩 돌았다 나갔다 하면서 그 땅에 흘러내려서 바닷물 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바다 근처나 하천 근처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서 떨어져 버린 땅을 우리가 흔히 포락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포락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지적도상에서 분명히 내 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바닷물 속의 땅에 잠겨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원주택의 내 꿈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바닷가 근처에서 토지를 갖다 매입하거나 경매를 받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일부가 포락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내가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하고 그 땅을 갖다 매립해가지고 방파제를 막고 콘크리트 벽을 쌓고 이 땅에 나는 전원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안 됩니다. 이건 물속에 잠긴 순간 공유수면이 돼버려요. 공유수면이 되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건축물을 쳤는데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그 땅을 썩먹는 땅이다 하는 거죠.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런 포락지가 땅에 수십 필지가 남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 불법 매립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집중 단속해서 포락지 불법 매립을 차단시키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포락지라는 용어 이거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락. 그래서 한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자를 써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써놓고 보면 실제 한자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포락에 이런 포락도 있습니다. 포락 지형이라는 것도 포락지형. 포락지형.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락지형.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인간에게 했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우리가 예를 들 때 이 포락지형을 예를 많이 듭니다. 포락지형. 포락이라는 얘는 숯불로 달군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하은주실에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있었고요. 하나라가 망하고 이제 은나라가 나오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주왕이었습니다. 주왕. 근데 이 주왕이 아주 주색 잡기를 좋아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받았는데 전리품 중에서 달기라는 아주 경국지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국지색하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만들 만큼 미인을 갖다 경국지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특히 미인들이 많았던가 봐요. 당태종이 상을 받았던 양귀비라든가 월나라의 서씨라든가 또는 여기 우리가 주왕의 총애를 받았던 달기가 대표적인 경국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달기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나라 왕이 그 달기에 빠져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역사에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무려 120일 동안 연소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120일 동안 술을 마시는데 그것도 혼자 마시면 좋은데 자기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같이 마세요. 그러면 국정은 돌보지 않고 신하하고 같이 120일 동안 술을 마시니까 국가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면서 전나 상태에서 술 마십니다. 달기를 비롯해서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전나 상태에서 술 마시는데 오죽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면 이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소위 주지육림이라는 얘기 있죠. 주지육림. 술주자에 연못지자였습니다. 술이 연못을 이루고 육림, 고기 육재 수풀림자죠. 고기가 숲을 이뤘다 해서 주지육림이라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술을 120일 마시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주왕이 자주 썼던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락증이라는 겁니다. 숯불을 갖다 놓고 숯불을 갖다 달굽니다. 숯불을 달고 놓고 숯불 위에다가 구리 몽둥이를 갖다 걸어요. 근데 구리 몽둥이에다가 이걸 갖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합니다. 반들반들하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누군가가 또 충원을 하는 사람이겠죠? 고원을 하는 사람. 이걸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한테 충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냐? 지금 전나 상태잖아요? 그 구리 몽둥이를 걷게 만드는 겁니다. 맨발로. 자, 그러면 미끄러지겠죠? 몇 번 못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대로 뭐예요? 통닭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포락지형이었다고 그래요. 포락지형. 그래서 인간이 했던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잔인한 형벌 포락지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달기가 참 미인이었던가 봐요. 달기가 미인이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처형을 해야 되는데 처형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 워낙 미인이라서 망나니들 칼을 드는 순간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칼을 내려놓을 정도 그만큼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망나니의 대장이 내가 목을 치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 역시 칼을 들자마자 칼을 갖다 내려놓고 말았답니다. 너무 미인이라서. 근데 그 망나니 대장이 그때 나이가 90이었다고 그래요. 결국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미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처형을 했다는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포락지형이 나옵니다. 이 포락하고 아까 포락, 그 다음에 보유 이런 용어들 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채비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아하, 사업시행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됐구나. 또 채비지 하게 되면 아하, 여기는 개발구역 내 땅 중에서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상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또 용어 정의할 것이 되면 간보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보유. 간보유는 다른 말로 뭐냐?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그럼 토지 부담률 이건 뭐냐?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를 줄여서 받는다고 그랬죠? 이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을 가리켜서는 여기서 간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이 간보유 계산 문제 여기 시험에서 몇 번에 한 서너 차례 출제됐는데요. 왜 간보유가 나오게 되냐? 간보유는 왜 발생하겠냐 말이냐? 결국 뭐 때문에? 보유지 때문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왜? 땅을 남겨놨기 때문이잖아요.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보유는 남겨놓은 보유지 때문에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간보유는 전체 토지 면적 가운데 뭐가 차지하는 비율? 보유, 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이게 간보유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전체 토지가 100만 평이었다. 100만 평. 100만 평에서 보유지가 60만 평이다. 그럼 100분의 6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간보유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간보유 60%라는 것은 전체 토지 가운데 60%가 남겨지고 40%만 우리는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토지를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400제곱미터를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보유 되겠습니다. 또 보유지는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지라고 그랬죠. 공공시설용지는 청사용지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응용해 보면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요.
채비지 면적이 30만 평, 보유지 면적이 25만 평이다. 그러면 간보는 몇 %냐? 이렇게 계산한다면 100만 분에 30만 플러스 25만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간보는 5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유지 때문에 나오게 된다. 보유지는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용이다. 이 용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나생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겁니다. 비례율. 들어보셨나요? 작년, 재작년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됐습니다만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비례율이라는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례율.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다? 사업의 수익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의 수익성.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는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지 보장이 되지 않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될지 안 될지 이건 나중에 보고 일단 시작해보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맞고 품농시기라고 그러죠. 항상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익성이 보장돼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익성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수익성.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투자는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비례율 수익성 어떻게 계산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여기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가격이 총 100만 원 있는데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2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올랐던 200만 원, 100만 분에 200만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 얼마나 나와요? 200%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함이 하나가 있네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를 때는 그냥 있었는데 오른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들어갔죠. 비용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율 계산 방식은 종, 전, 가분의 종, 후, 가에서 비용을 빼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도시개발 구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총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새로 토지가 조성이 되고 새로 아파트가 건설이 됐죠? 이걸 분양하고 전부 다 처분해줬더니 총 이익이 얼마나, 금액이 얼마냐? 2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80억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100분의 12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간분 얼마, 비례 얼마? 120%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비례율 120%라고 합니다. 이게 비례율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비례율 계산하는 방식.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례율 120%는 비례율 1.2라고 하는데 비례율 120%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례율 120% 정도가 너무 수익성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뭐 비례율 110% 정도만 돼도 요즘은 수익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갖다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주 우리가 정비법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정비법에 가면 소위 우리가 추가 부담금에 나오거든요. 저희말 제일 끝나고 추가 부담금. 추가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추가 부담금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가빈한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아파트를 건설해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갖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부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받게 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나와야 되겠죠? 분양가. 분양가 이게 5억입니다. 32평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5억에서
내가 가지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전가라고 그래요. 종전가는 통상 우리가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해서 감정가가 정해졌는데 이게 3억이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추가 부담금이 뭐냐 나오고 그러면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분양가에서 5억에서 내가 가지던 종전가 3억을 빼주면 2억이 추가 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부분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한 것을 얘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 5억에서 3억을 빼주는 게 아니야. 종전 내가 가지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3억짜리였지만 여기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을 한대요. 재건축 사업을 한대요. 이렇게 공포되는 순간 여기서 소위 수익성이 가미가 되잖아요. 수익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미된 금액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 분양가에서 종전가를 빼주는 게 아니고 권리, 가액을 빼주는 겁니다. 권리가. 권리, 가액이란 용어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럼 권리가액이 뭐냐? 이건 종전가에다가 곱하기 비례율을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익성을. 그러면 이게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전가 얼마였죠? 종전가 3억이었죠? 3억 곱하기 비례율이 1.2다 이 말이지. 그럼 얼마? 3억 6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6천 3억 6천을 빼준 얼마가? 1억 4천. 이게 추가 부담금이 되는 것이지 2억이 추가 부담금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례율 계산하는 방식, 감보율 계산하는 방식,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성이라는 거, 비례율.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수익성이 있는 점, 이걸 따져놓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보율, 비례율, 이런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보리지, 채비지, 감보율, 비례율.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하는 방식만 좀 보겠습니다. 환처분하는 방식.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를 4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는 토지를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D는 토지를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환지 처분을 하는가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면 사실 재미도 없고 실무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논의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격하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에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실무에 나가게 되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인생에는 예외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코스를 절대 뛸 수 없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준비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실무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한 암기 중심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항상 주변의 부동산 문제하고 실무하고 연결시켜서 찾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깊이도 있게 만들고 문제도 잘 풀게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실무 전문가로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실제 환지를 어떻게 하는가, 뭐 증환지, 감환지, 또는 입추환지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가를 사실상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실무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발구역 내 이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환지가 되느냐. 우선 환지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업시행자를 뭘 정의냐면 간보율이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간보율. 간보율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데요. 통상 간보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간보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권자 인정을 해주면 최고 60%까지도 가능하고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간보율은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 간보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지정권자 인정해주면 60%까지도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보율을 50%를 사업시행자가 정해줬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환지를 하기 전에 뭘 적느냐. 여기서 과소 토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과소 토지 기준. 이건 무슨 말이냐. 이번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적어도 이 정도 면적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토지 면적이 이 정도는 돼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보다 작으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어렵다고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가 과소토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소토지 기준을 200제곱미터 약 60평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환지 처분하면서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환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간보를 적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토지가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인 땅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간보를 적용해서 땅을 줬더니 그 땅이 과소토지 기준에 미달해버린다.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실컷 이렇게 중차례한 사업을 해놓고 그 땅에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서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합리적 토지 이용에 의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래서 증환지니 감환지니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환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4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보율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간보율을 주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400제곱미터니까 200제곱미터를 줘야 되겠죠. 200제곱. 근데 이 사람이 200제곱미터를 주게 되면 과소토지 기준을 적용해도 200제곱미터 주면 전혀 건축물 건축하는 지장이 없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더 줄 것도 없고 줄여서 줄 것도 없고 200제곱미터를 실제 환지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환지를 실제 200제곱미터 그대로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그대로 줬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다시 말해서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간보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줄 만큼 줬다. 줄 만큼 줬다. 이건 원칙이죠. 이런 처분과 적응환지 처분이라고. 이건 뭐가 남지 않죠? 청산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처분입니다. 이게 적응환지 처분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사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흔히 원칙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원칙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도 밥당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과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자기 주관이 없고 시시각각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조삼모사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참 그 사람 싫죠. 적어도 우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자기 남도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너무나 원칙이 강해도 너무나 원칙을 고수해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는 게 낫겠습니다만은 너무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칙은 정해져 있되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은 지켜져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시각 가끔씩 이걸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여기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 일단 이걸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합리성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C를 한번 놓을까요? C의 토지는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인데 간볼 50%를 정의하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되죠? 150제곱미터를 줘야 돼. 150제곱미터를 줘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제곱미터 미달해버리죠? 그럼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150을 주는 게 원칙이 있으나 150을 주면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을 플러스를 해서 얼마를 준다? 200제곱미터를 다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받았죠? 더 받았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증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증환지처분. 자, 그럼 이 사람 더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기분이 좋으려면 상대적으로 누군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 옆을 보니까 B가 있죠. B의 토지는 500제곱미터인데 간볼 50%를 차면 250제곱미터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200제곱미터만 줘도 건축물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50을 빼서 얼마를? 200제곱미터를 주는 겁니다. 이 50을 누구한테 줬던 것이다? 바로 C에게 줬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줄여서 받았죠? 줄여서 받았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감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환지처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증환지처분, 감환지처분을 막연히 더 줬다, 적게 줬다 이런 차원을 따라서 증환지, 감환지가 왜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때문에? 바로 여기 과수토지 기준 때문에 증환지, 감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증환지, 감환지 했다는 것은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냐? 흔히 우리가 부족이 발생했다. 과부족. 더할 거지. 증환지, 감환지. 더 주고 적게 줬다.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이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다? 부족이 발생했다. 이때 과부족은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 청산금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청산금.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가 발생하면 과부족이 발생했다.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증환지 같은 경우는 땅을 더 줬죠. 더 줬기 때문에 청산금을 뭐 해야 된다? 징수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 증환지에 대해서는. 반면에 감환지는 땅을 줄여서 줬죠. 땅을 줄여서 줬기 때문에 줄여서 준 만큼 청에서 뭐 한다?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뭐에 대해서? 감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증환지, 감환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D를 보시죠. D는 토지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볼 50%를 줘야면 50제곱미터를 줘야 됩니다. 50제곱미터. 그러면 뭐가 됐죠 이건? 한마디로 과소토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소토지. 그러면 토지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과소토지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 과소토지에서 사업시행자 어떤 대책이 있겠네 말이지. 자, 생각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첫째, 이런 방법이겠죠.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환지부지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부지정처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 50제곱미터 받아봐야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겠다. 돈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받아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게 환지 분쟁청입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거죠. 그러시면 그 사람한테 뭘 지급하는 거죠? 청산금이라는 것을 역시 지급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동의 신청형 환지 분쟁청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를 알고 스스로 조용히 떠나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나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증환지 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증환지 처분. 그런데 이론적으로 증환지 처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50에다 50을 채워주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근데 50에다 150을 채워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몽땅 퍼주는 것이잖아요. 땅이 남아 돌아간다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방법이 뭐냐? 소위 입체 환지라는 겁니다. 입찬지처럼. 입체 환지라는 건 뭐냐? 평면의 반대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제가 첫 시간부터 땅으로 줘라. 땅만 가지고 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을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정환지 땅 줬죠? 감환지 땅 줬습니다. 재환지 땅 줬죠?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안 줬죠? 안 준 겁니다. 그래, 입찬지는 뭐로 준다? 땅 대신에 뭐로 준다? 땅 대신에 이걸 뭐로 준다? 건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확하게 하면 이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를 줍니다. 일부. 이 가지고 있던 땅 대신에 너무 작으니까 아파트 한 동을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동에 한 세대, 한 세대 이걸 준다 이 말이죠. 상가 한 세대를 준다는 얘기죠. 건축물 일부를 준다. 이건 뭘로? 민법상 구분 소유권의 요건을 하자도 있죠. 구분 소유권 요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요건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일부를 주고 그 다음 뭘 준다?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겁니다. 대지의 공유 지분. 대지 공유 지분.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입체 환지를 하면 신청을 받아야 돼. 신청. 누구?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땅 대신에 뭐를 준다?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 대신에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한 세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지급한다. 이걸 입체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체환지처분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 네 번째. 입체환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입체환지 신청 안 하는 겁니다. 건물을 주겠다는 싫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스스로 떠나지도 않겠대. 채워주려니까 문제가 있어. 땅 대신에 건물을 주겠다는 건물은 또 싫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디서 땅 좋은 것만 알아가지고 무조건 땅만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땅 줘봐야 쓸모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인데 불구하고 계속 땅만 내놓고 이렇게 떼를 쓰면 어떤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겠느냐 말이지. 자, 떠나는 방법, 채워주는 방법, 건물을 주는 방법. 떠나지는 않겠다. 채워주니까 무리가 있다. 건물을 주겠다는 게 싫다. 땅만 내놓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대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딱 하나, 마지막 쫓겨나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흔히 직권 환지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환지부지정청.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은 환지 부지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동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이 있고 직권 환지 부지정이 있고 두 가지 있다입니다. 차이점은 이 직권 환지 부지정 그 토지 반드시 무슨 토지? 과소토지야 돼. 과소토지. 물론 이 스스로 떠나는 경우는 과소토지가 아닌 경우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권 환지 부지정은 반드시 과소토지인 경우만 직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떠날 때는 또 뭘 받아야 되죠? 떠날 때는 역시 청산금 지급받아야 되겠죠? 청산금. 그래서 앞으로 환지 부지정 처분, 부지정 처분도 두 가지에 있더라. 동의한 환지 부지정 처분, 직권 환지 부지정 처분 두 가지에 있더라. 조용히 떠나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 쫓겨나는 것. 둘 다 떠날 때는 청산금을 받아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소토지에서 네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과소토지 대책. 자, 그래서 동의신청 환지 부지정 처분, 증환지 처분, 입천지 처분, 직권 환지 부지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지하는 방법은 적응환지가 원칙이라고 했죠? 적응환지. 여기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환지, 줄여서 준다. 증환지, 더 준다. 환지 부지정, 안 준다. 입주환지, 땅 대신에 뭐를 준다? 건물로 준다. 자, 더 준다. 줄여서 준다. 안 준다. 땅 대신에 건물로 준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환지 처분의 예외가 되는 것이고, 뭐가 원칙이다? 적응 환지 처분이 이게 원칙이 된다는 것. 그래서 환지의 3원칙, 환지의 3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지의 3원칙은 뭐냐? 하나의 장님은 예소리야. 첫째 적응 환지였죠? 평면 환지. 그래서 평면 환지가 원칙이고 적응 환지가 원칙입니다. 평면 환지, 적응 환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뭐 증환지다, 감환지다, 입주환지다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점만 들었지 실무사에서 사실 왜 이런 것들이 나온가 여러분이 좀 피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환지라는 것이고 과소토지 기준 때문에 증환지, 감환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 또 입주환지가 뭐라는 거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제도 자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계획은 작성하게 된 말이죠. 이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그래서 인가를 받아놓고 약속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나중에 환지계획은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이 있던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환지 처분은 반드시 어떻게? 약속들을 해야 됩니다. 약속들. 그래서 이 환지 처분을 뭐라고 하냐? 환지 처분을 기속적 처분이다. 기속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속적 처분. 기속적 처분은 것은 재량적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재량적 처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무시하고 이무적으로 뭘 바꾸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약속 위반이다.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이건 약속이 기속되는데 약속을 무시했으면 여러분 그때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쟁송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354쪽 환지 예정지 나오는데 환지 예정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다음 정규 실업 시간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환지 처분이 이제 공고가 되거든요. 환지 처분이 사업이 끝나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 그 공고의 효과는 뭐냐? 공고 효과는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355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지 처분 효과 3번 나오죠? 이건 한마디로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는 점 기억하세요. 본다.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이 되면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그게 뭐냐?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환지가 종전 토지로 봐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가 환지를 그대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이전한다. 언제부터? 환점은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그래서 환지 처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환점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하는 얘기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가 환지를 그대로 한다? 이전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전되지 않는 권리도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권 같은 거예요. 지역권 이런 때 이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환점은 공고일 다음날이 되면 새로운 환지,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바뀌는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여기는 종전토지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이전된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종전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처분이 되면 새로운 환지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도 종전토지 위에서 새로운 환지로 그대로 이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된다. 자, 이게 우리가 환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권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권리가 아니고 토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을 이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도시개발법을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시개발법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또 이 시간은 도시정비법. 오늘 이제 신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개발된 신도시를 다시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계 정비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